네, 두 번째 강의는 경주마 주식 콘서트입니다. 한국경제TV 대표 프로그램 경주마에 출연 중이신 염승환 이사님, 정광우 대표님, 그리고 방송인 이재용 MC께서 나오시는데요. 주제는 현 시장 팩트 체크와 이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와우넷 박한샘 대표님, 이현상 대표님도 패널로 참석하시고 이번 토크쇼는 총 90분간 진행이 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경TV에서 경주마 진행하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한경TV에서 경주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주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 경제와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시작한 그날이 지난해 2022년의 최고가였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 그리고 계속 떨어져서 저는 이런 주식을 왜 하나 도대체,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걸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도 2023년 올해 시작하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내가 담은 주식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개개인의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전체 지수로 봤을 때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요즘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가 시작되면서 경주마 진행하면서 제가 올해 시작이 올해의 가장 저점이기를 기원합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바람으로 오늘 이 행사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2023년에는 이 초반에 경주마 시작하면서 했던 그 지수가 최저점이고 쭉 올라가서 12월 마지막 장 그날 경주마에서 야, 올 한 해 재미 좋으셨지요?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으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여기 앉아 계신 네 분들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쟁쟁한 분들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기꺼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 주셨습니다. 경주마를 대표하는 든든한 저희는 기수분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죠. 아무리 주린이라도 이분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시장에서 이분을 염불리라고 부르고 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고 든든합니다. 또 어려운 어떤 이슈도 이분 앞에서는 아주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주식 시장을 제대로 읽어내는 남자, 86번가
정광우 대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좋은 내용으로 쉬운 내용 그렇게 한번 표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이 시장에 딱 맞는 정말 맞춤 슈트 같은 분이 아닌가 싶은데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꼭 맞는 맞춤 설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경락 대표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토요일 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육아를 제가 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똥기저귀 갈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오히려 육아로부터 해방을 시켜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고요. 날씨가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오늘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방된 기운으로 오늘 시원하게 정보 좀 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락도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는 추세 순응 주도주 전문가 박한샘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네, 먼저 서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앉아 카메라가 또 그럼 올라가야 되니까 앉아서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뜨거우신 것 같아요. 원래 1월 14일 가장 추운 날이죠. 눈이 내려야 돼요. 근데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다가 녹아버렸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기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강연회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화면 잠깐 봤더니 박한샘 파트너가 화면 제일 잘 받아요. 뭐 발랐어요? 네, 비비크림 좀 바르고 왔습니다. 네. 제일 잘생기게 나온다. 좀 바를 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3년 대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매크로 이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CPI 2022년 12월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물가죠. 그리고 물가 발표하면 바로 또 이어서 금리 발표하고 이게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12월 CPI 발표 예상치예요. 6.5%딱 예상치인데 글쎄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뜨뜻미지근 뭐 이 정도 표현이 맞을까요? 어떨까요? 영블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에 발표됐는데 발표되자마자는 좀 당시에 좀 제가 나스닥 선물을 보고 있었는데 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안도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상에 부합을 해도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좀 확실히 작년하고 좀 올해 좀 달라진 게 작년에 좋은 것도 다 나쁘게 해석을 했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나쁜 것도 좀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이제 장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사실 미국 증시가 이제 제대로 반등을 했던 거는 이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그 미국의 고용 지표 거기서 사실 이제 고용자 수가 는 거는 사실 꽤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평소 같은 뭐 또 증시가 급락을 했을 텐데 그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원래 예상이 5%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4.6으로 나오니까 이제 증시가 좀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 노동 참가율도 오히려 좀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원하는 데이터가 확실히 좀 나와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고용도 좀 이제 나중에는 이 고용에 의해서 작용하는 이 물가도 안정화되겠다. 물가 둔화 압력이 좀 시작이 됐구나. 또 ISM 서비스업 지수도 이게 사실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딱 3번밖에 없어요. 네. 옛날에 뭐 금융위기 때나 IT 버블 때, 또 코로나 때 이번에 이제 4번째로 지금 떨어졌는데 그만큼 사실 이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비스도 이제 꺾이는구나.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물가는 진짜 잡히겠다. 이 서비스 물가까지. 그러면서 이번 주에 그 CPI까지 해가지고 결국 시장이 CPI도 생각보다 어쨌든 높진 않았고 거기에 또 에너지 물가가 크게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 CPI 분석을 해보시면 이번에 그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0.1인데 이게 2020년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지금 거의 한 3년 만이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월 데이터로 마이너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지표에서 그 세부 항목을 보면 이 주거비는 좀 올라갔지만 주거비 빼고 나머지 것들이 대부분 이제 꺾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준 것 같아요. 근데 연준 의장도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주거비도 곧 꺾일 거다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2월부터 주거비마저도 꺾이면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추정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0.1로 지금 앞으로 가면 3월인가요? 한 4월 되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한 2%대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하는데. 그리고 이걸 이제 최고치로 잡아봤어요. 월간 한 0.3% 정도 오르면 이게 그 보통 과거 10년 평균이 0.2 정도씩 올랐거든요. 근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0.3을 잡아도 올해 5월달 CPI가 2%대까지 떨어져요. 네. 자동으로. 네. 그러니까 물가가 뭐 설사 좀 높게 나온다고 해도 지난 이게 왜 그런 계산이 나오냐면 작년에 물가가 상반기에 너무 높았어요, 사실. 네.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역기조 효과까지 좀 겹치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그것까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그 이번에 2월에 FOMC가 열릴 텐데 그 0.25%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확 또 올라갔죠. 네. 결국 물가 지표에 의한 이제 긴축 완화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좀 이제 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사실 이번 주에 중간에 한번 또 그냥 발언을 했잖아요. 뭐 네. 약간 긴축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시장은 이제 연준 의장 말을 안 믿더라고요. 믿지는 않고 그냥 연준은 연준대로 가라. 언제 너네 말 맞은 적 있냐? 지난 2년간 이제 연준 의장 말이 좀 잘 안 맞다 보니까 근데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또 기껏 지금 물가 낮아지고 있는데 괜히 또 이것도 너무 기대감 불러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원론적인 발언을 했는데 시장은 어쨌든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여기에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시면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셌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긴축이 끝나간다라는 이제 신호를 시장은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맨날 물가지수 본 다음에 뭐 저 근원 물가를 또 보고 뭐 각종 지수에다가 바로 이어지는 FOMC 발표에 촉각 곤두세우고 그러다가 주가 우르르 무너지고 또 어떤 땐 반짝 올랐다가 또 무너지고 이랬어요. 그러면 작년만큼은 이런 지수나 발표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올해는 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연준의 각각 위원들 이름까지도 다 알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가까지도 다 봐야 되는 거는 정말로 특이한 경우였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연준이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매파적이다, 비둘기적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디에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결국 데이터이고요. 그게 물가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물가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미 예전부터 과연 물가를 우리가 예상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그런 선행 지표들을 많이 개발을 해뒀거든요. 그런데 그 선행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이미 향후에 한 6개월 뒤에는 물가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데이터들이 다 일관성 있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에서 조금 뭐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보다는 아니 결국은 연준도 물가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이 될 텐데 그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투자할 때 그렇거든요. 그 뭔가 증시가 폭락을 할 것 같아. 그런 걱정이 있으면은 아무리 사실 좋은 내가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때때로는 그 폭락을 사실은 거의 피해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증시가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올해는 매크로 전문가들보다 아마 나중에 종목 전문가 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서 얘기 나눠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도 그렇고 다들 너나 없이 힘들다 하는 와중에도
종목 잘 선택하신 분들은 또 웬만큼 두둑히 이윤을 남겼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전체 맥락을 알아야 우리도 종목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텐데, 지난해에는 미국의 주식 동향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밤새 그걸 보고 다음날 아침에 장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출렁거림에도 한번 들어가 볼까 또는 나와야 되겠어 하고 판단을 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우리가 밤새서 미국 주가를 보고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연동돼서 뭘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는 또 중국 영향을 2023년에는 많이 본다는데 아시아 증시 쪽을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건지, 골치 아프게 둘 다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참 재미나게 떨어질 때는 미국 주식 떨어지면 미국 주식 영향받고, 네. 우리나라 증시는요. 중국 증시 떨어지면 또 중국 증시 영향받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중국과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이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최대의 변수가 중국의 소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사이클이나 아니면 소비 여력 증가,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그런 관점에서 중국 증시도 좀 올해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중국 증시는 중국 본토 증시가 있는 거고, 네. 홍콩 증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뭘 더 눈여겨봐야 됩니까? 둘 다 봐야 됩니까? 네, 둘 다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가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이나 중국 서비스 소비 관련돼서는 항상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네. 내 종목이 어느 쪽에 있는가, 기술주 진영이면 대만 가권의 영향을 받을 거고, 아무래도 중국 소비재 쪽이다,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이다, 그러면 항상의 흐름을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그런 맥락으로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잠을 좀 자도 되는 겁니까? 미국 거. 미국 거는 완전히 우리가 밤새 보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네. 미국 주식을 또 사고 싶더라고요. 1,200원 밑에서.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1,500원대 들어가신 분들이 힘든 거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은 1,200원대 밑으로 오게 되면 미국 주식 사게 되면 밤낮 없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1,200원 밑에서는 미국 주식 이제 건드려 보는 거다. 예. 근데 그 동안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떨어져도 감히 건들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율의 영향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한번 눈여겨 봐라 이런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그 물가는 이제 그냥 다 잡히는 거예요. 두 분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물가가 미국 CPI 지수가 지금 6개월 연속 이제 하락을 했죠. 네. 그러니까 물가는 사실 잡힌 줄은 어느 정도 다들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불도 꺼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가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암도 한 3, 4년까지는 괜찮았다가 재발될 때가 사실 그때가 더 무서운 거고, 물가도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는 잡혔는데, 이 일시적인 것이 6개월에서 한 길면 3년 정도까지도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장 베트남 전쟁 때랑 비슷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미국 물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지만, 사실 물가 폭등의 CPI 지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에너지하고 그리고 이제 주거비 상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가 주거비 상승을 일으켰는데, 지금 여러분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미국으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유럽으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은 엔화가 싸니까 일본 여행 가야죠. 아, 일본이요? 아이고, 그 생각은 제가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냐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2달러였던 네. 가스 가격이 1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독일 전기료라든가 가스 가격, 주거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내추럴 가스 가격이 이제 10달러에서 지난 3개월 사이에 지금 3.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60% 폭락 나왔으니까 미국 인플레이션도 잡혔지만 유럽 인플레이션이 더 급격히 잡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주가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주식이 경쟁이 돼가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딱 그 중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질문하신 대로 봤을 때 잡혔고, 이제 문제는 이
이제 소위에서 이 탄력이 상반기 어디까지 가느냐, 네. 어디까지 가다가 멈추느냐. 지금 문제는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주식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막상 금리를 동결한다든가 아니면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는 이미 2,800이나 뭐 3,000 근처에서 거꾸로 꼬꾸라질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은 잘 오셨어요. 왜냐, 뭐 두세 발자국 빨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반 발자국만 빨리 가면은 먼저 살짝 빨리 가고 먼저 살짝 빨리 던지고. 그래서 지금 물가 포커스에 맞췄을 때 주가는 선행해서 바닥치고 움직이고 있다. 10% 정도 올랐죠? 네. 한국 같은 경우 1월 달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아마 대부분 지금 그거 무슨 주식을 살까?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으십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이시고 내 물려있는 주식이 30% 빠졌다가 지금 1월 달에 10% 15% 올랐는데 상반기에 내게 원금 회복이 되느냐? 네. 지금 이게 대부분 이것일 거예요. 잘 오셨어요. 유럽 보니까 됩니다. 물가 가스 가격 잡혀갖고 근데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거 말씀하신 게 아이고 이게 삼성전자 같은 걸 봐도요. 그 6만 원 밑으로 가서 5만 5천 원 막 이럴 때 그때 더 떨어질까 봐 못 샀더니 그냥 6만 원 넘어갔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0달러 밑으로 가면 좀 살라고 기다렸더니 100달러 밑으로 안 가고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야, 이런 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 아마 저도 뭐 주식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도 아까 이제 요 네 분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내실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점검하고 종목별로 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를 눌렀던 뭐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거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2023년에는 그렇게 그 무슨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그리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주식하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주식을 하면 어떡합니까? 경제가 안 좋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주식 시장하고 그 다음에 경기하고는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너무 뜨거울 때나 혹은 너무 경기가 차가울 때에는 오히려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한국 증시를 생각을 해보시면 2021년도 그때 당시에 이익의 증가율이 100% 이상으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상반기에 고점을 기록을 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내려왔었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안 좋다라고 할 때가 그때가 보통은 이제 주식은 조금 선반영을 하니까 바닥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한국 시장이 그런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그와 같이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여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 돈을 왕창 벌고 좀 나빠지게 되면 적자까지도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뭐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많이들 이제 감산을 언제 하느냐, 삼성이 감산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치킨 게임 가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은 이제 삼성이 아주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물량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물량을 조절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데이터들을 보고서 그런 것들을 유추하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실제로 산업활동 동향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인데 최근에 그 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자산의 증가율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실질적으로는 물량 조절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뭐 우리 업체들이 대표적이니까 들어갔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시기도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가 찍고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미국 특히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익 성장에 대해 가지고서 이익이 정말 안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실적 시즌만 한번 대봐. 그럼 사람들이 현실이 뭔지를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4분기, 작년 4분기죠. 실적 시즌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초기기는 한데요.
발표된 기업들의 이익을 보게 되면 이미 예상치 많이 내려왔죠. 근데 그것보다 80%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이 거의 한 8% 정도에 이르는데 이거는 과거 10년 평균보다도 높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지금까지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과도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들 지금 잠겨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덤벼봐도 괜찮겠습니까? 한 6만 원 조금 간 넘었죠 지금 아마?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삼성전자에 대해 가지고서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레포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외국사 해외 이제 사례 중에서요. 대표적으로 골드만 같은 경우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사야 된다. 이렇게 올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반도체가 보니까 경기가 2분기가 바닥일 것 같다. 그러면 예전에 보니 한두 분기 전부터 주가는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매수로 의견을 올리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시티라든지 아니면 모건 스탠리, 특히 모건 스탠리 보시면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 겨울이 오고 있다, 왔다 이러고 굉장히 좀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휙휙 바꾸면서 네. 근데 시장의 영향 크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돌았다는 거죠. 피봇이라는 제목으로 네.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는 아주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이제 주식을 많이들 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한 7년에서 10년을 그냥 횡보장으로 쭉 왔잖아요. 근데 많은 전문가 분들 중에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도 이제 지지부진한 횡보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면은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재미없거든요. 염의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뭔가 트리거가 불이 탁 당겨지면 그때 또 한번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약세장은 좀 끝난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강세장이 오려면 반드시 유동성이 좀 폭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 이제 초까지 그 삼성전자가 9만 전자 갔을 때도 사실 그때 밸류가 굉장히 비쌌죠. 싼 게 아니었어요. PBR이 한 2배 넘었으니까 역대 그 최대 밸류에이션까지 간 것도 삼성전자가 돈을 물론 많이 번 것도 있겠지만 유동성의 힘으로 사실 올라간 거거든요. 미국의 나스닥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지금 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그 M2라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통화 증가율이라고 그러죠. 네. 요게 그 0%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성이 이제 사실상 이제 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다시 유동성 펌프질이 오는 시점까지는 그럼 뭐 V자나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10년간의 박스처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또 섹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세장이 끝난 국면에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PBR 0.9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업은 하겠지만 그 속도는 좀 굉장히 좀 느리게 가면서 네.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계속 좀 박스권장이 이어질 텐데, 근데 박스권장이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내기 더 좋은 장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강세장은 아시겠지만 2020년에 뭐 누구나 사도 사실 냈지만 21년도에도 상승장이었지만 사실은 그 주도주 잘 잡으신 분들만 수익이 났지. 사실 21년도도 굉장히 상승장이었지만 어려운 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선택된 기업들만 사실 좀 갔던 장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강세장, 특히 2017년도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되게 펀드 매니저분들이 힘들어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갔어요, 하이닉스하고. 그러니까 지수는 20-30%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수가 갈 때 삼성이 가니까 지수는 따라서 올라갔지만 사실은 이게 종목별 장세가 나오질 못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뭐 장기 투자로 사실 권유를 많이 드리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가 잘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섹터들이 그 경기 민감인 구조들을 워낙 많이 띄고 있고 또 갑자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으면요 중국이 치고 들어와요 옆에서. 네. 그래서 파일을 뺏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에서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꼽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지금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죠. 그것도 뭐 애플에 대한 배신 뭐 이런 뭐 얘기도 그런 나오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또 BOE가 워낙 또 중국이 지원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사실 기술이 안 되니까 못하죠. 또 미국까지 막아주니까. 근데 만약에 반도체도요, 사실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하는데 미국이 옆에서 견제 안 했다. 그럼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한국에,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사실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기업이 물론 있겠죠, 있기는. 뭐 오리온 같은 기업들은 네.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있겠지만 그런 소비재 기업 중에 몇몇 브랜드 제외하고는요. 다 경쟁에 노출돼 있고 중국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이클이 있죠. 재고 사이클. 이렇게 재고 사이클. 뭐 반도체만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이클에 내가 고점에 잘못 들어가면 한 몇 년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약세장은 끝났고 좀 박스권이나 약간의 좀 상승장이 올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결국에 그 어떤 업종, 어떤 내가 기업에 좀 투자를 할 건가. 그걸 또 시계열을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요. 앞으로 좋아질 거, 앞으로 회복될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올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중국 소비 얘기 나오잖아요. 중국 소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좀 경쟁력이 있고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박스권장이니까 또 장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박스권장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그 뭐죠? 아모레퍼시픽으로 부자 되신 분 계시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인가 15년도에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한 10배 오른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엄청나게 올라요. 그 중국 그 화장품 수출이 잘 돼가지고 당시에 한샘이란 기업이 그때 인테리어 또 열풍이었죠. 그렇죠. 정부가 또 규제 완화해주고 그래서 그런 스타 주식들이 또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먼저 보는 눈이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러니- 뒤쫓아가면 안 되더라고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왜 우리가 저 LG 디스플레이 얘기하면서 애플의 배신을 당해서 뭐 LG 디스플레이가 어렵네 이런 얘기 한다면 네. 그냥 애플하고 아마존 아까 말씀하신 구글 이런 거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 사면 좋죠. 네. 근데 가격이 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떨어지고 이러면 그쪽으로 지난 가는 게 10년간 올랐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이 10년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플이 지난 10년간 올랐고 아마존 뭐 넷플릭스는 이제 최근에 빠지긴 했다 네.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과가 앞으로 또 나오겠냐 이거죠. 유동성이 지금 꺼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업들이 또 올라가려면은 약간의 또 유동성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장률을 보세요. 애플이 고성장할까요? 지금 이제 애플 아이폰도 서서히 안 팔리기 시작해요. 사실 필수 소비재예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마저도 그 각광받던 테슬라가 최근에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을 한 건 테슬라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가 이제 조금씩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테슬라 하면은 옛날에 그런 느낌이었죠. 뭔가 엣지 있고 저 사람 테슬라에서 나왔네. 뭔가 좀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요즘엔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약간 대중차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2023년에는 뭐가 먼저 가겠습니까? 저는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되게 단순한 게 달러가 어디로 가느냐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아시겠지만 그 달러 가치가 너무 올랐잖아요. 킹 달러. 신문에도 항상 king 달러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작년에 달러가 15% 올랐어요. 1년에 15% 오른 경우가 없어요. 달러는 거의. 그러니까 좀 비이성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올해 연초부도 그렇지만 작년 말부터 달러가 급격히 이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화가 꺾이는 환경이 만약에 올해 다시 또 달러 강세로 간다면 당연히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맞을 수 있는데 저는 비미국이 올해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꼭 한국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국 포함? 그러니까 달러의 결정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유로와 엔화, 위안화입니다. 네. 이거를 평가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 날씨가 너무 뜨뜻해요. 천연가스 가격이 고점에서 80% 폭락을 했어요. 전기요금 떨어지겠죠. 유로가 지금 강합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는 이제 다음 주에 일본이 BOJ 할 텐데 통화 정책이 좀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다가 금리 상단을 조금씩 올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엔화가 또 강해요. 강해졌고 중국 위안은 말할 것도 없죠. 중국 경기 좋아지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모멘텀을 보시면 유럽과 중국이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는 유럽과 중국이 먼저 돌아요. 경기가 모멘텀이.
미국은 나중에 돕니다. 미국은 2분기까지 좀 빠지고 하반기부터 돌릴 거예요. 어쨌든 서양보다는 이제 우리 쪽을 유심히 봐라 네, 이런 그 말씀을 달러만 이제 봤을 때. 알아듣겠고요. 그 얘기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생각이신 거죠? 미국보다 한국이 좀 더 빨리 갈 것이다라고 네.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우리 주식은 지금 2,300 얼마에서 이제 2,400 보는 그런 시점인데 네. 우리 상단 하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일단은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그 2021년도 증권사 2022년도 전망 보니까 10개 증권사가 다 틀렸어요. 맞아요. 예. 지난해는 뭐 3,000타 넘는다 그러고 막 이랬죠. 예, 뭐 경제가 시나리오대로 흐른다라고 하면 네. 누구나 파생으로 떼돈 벌죠. 이게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뭐 누누이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상반기와 하반기는 지수보다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가의 싸움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상반기는 중국 소비재나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막혀 있었던 이것이 풀리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 보게 되면 보잉이나 델타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윈 리조츠 이런 것들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소비재나 리오프닝 관련된 것에서 상반기에서 뭔가 수업으로 보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승부를 보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인 것은 분명하니까 네. 기술주 쪽에서 지금 뭔가 내가 승부를 걸겠다 이런 자금은 없어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항상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IT 기회장이 열리거든요. 네. 지금 자율주행이나 AI 쪽에서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기업들을 좀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를 전략을 달리하면 오히려 내가 주도주를 잡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뭐 많이 설명들을 하시는데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이 엔진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엔진 관련된 것들은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쪽을 노려가지고 국내 IT 기업이나 상반기에는 턴 어라운드 가치주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좀 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 대표님은 늘 리오프닝 주식을 얘기합니다. 리오프닝 주식 중에서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 흑자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13년도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였고 2017, 18년도 2013년도 때 600억 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중국 관련돼 가지고 그때 이제 다 아시다시피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K 뷰티가 면세점에서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그리고 인바운드 중국인 관광객들 그때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어디 가든 다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제 관광 서비스 산업인데 먼저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돌아서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럼 서비스 산업 쪽에서 당연히 비행기도 서비스 산업이죠. 항공 봐야 되겠고. 저는 호텔 카지노,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요번에 중국 그 산야라는 관광지가 있나 봐요, 중국 내에. 네. 1박에 3,700만 원 내고 중국 사람들이 투숙했대요. 3년 동안 적자 했던 거 한 달 만에 다 복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호텔 업체들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호텔 산업 분명히 봐야 되겠고 당연히 그러면 카지노도 봐야 되겠고요. 화장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화장품을 안 찍어 발라서 그런지 몰라도 박하선 대표님은 또 비비크림 바르시니까 더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화장품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OEM, ODM 업체는 보자. 네. 중국 내에서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건 어때요? 중국에 직접 투자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에요. 예, 네. 리스크가 이제 네.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IT 쪽에서 반도체도 2017, 18년도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높았던 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보복적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에서의 교체 수요도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조업이잖아요. 또 중간 재고. 이건 시간적인 터울이 있으니까 상반기에는
항공, 호텔 카지노, 뭐 화장품에서 뭐 OEM, ODM, 의류도 봐야 돼요. 오히려. 예, 그리고 엔터 산업 콘서트, 요번에 블랙핑크 홍콩에서 그 콘서트 여는데 중국 사람들이 또 막 달려들어가지고 뭐 8배 안표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광의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반영이 됐어도 한번 담아볼 만하다,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잉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보잉 현재 상태에서 2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관련된 종목들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죠. 네. 리오프닝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수 관련해서 유통주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백화점 같은 것도 지금 별로 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편의점 같은 건 지금 좀 가고 있죠. 그런 것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아까 우리 염승환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데요.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 했을 때 한국 주식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외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지금 타이밍에는 환율 때문에 그렇다. 달러가 꺼지고 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및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가 왜 주식을 하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지금은 왜 한국 주식이냐 2023년도에는 우리는 그냥 주식에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미국의 지금 패권주의가 미국이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떠받들기 위해서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몸부림을 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 다음 앞으로 30년, 50년 패권은 누가 장악하느냐를 놓고 지금 환율 전쟁으로 치열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선빵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0에서 115까지 15% 폭등했죠, 작년에. 그리고 이제 유럽이 지금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반격해서 미국이 나 금리 멈출게, 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꺾였으니까 속도 조절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유럽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못 멈추겠다. 나 2%인데 우리는 계속 갈란다. 그러니까 유럽 주식은 계속 독일 같은 데 강세죠. 독일, 프랑스 계속 치고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까딱 잘못했다가는 미국 주식 했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주가는 올라왔어. 미국 주식 올라가죠. 세금 떼죠. 환차익 손실을 당해. 환율이 1200원 아래 1100원까지 가면 거기서 20% 수익 났는데 적자야.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 환율 문제를. 근데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 위기냐면 미국의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간신이라 해야 될까? 간에 붙였다 쓰겠다부터 일본 양적 완화 미국이 할 때 가장 미국에 동조하고 정말 간쓸게 다 내놓고 한 게 아베노믹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조차 지금 금리를 자기들도 올리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금리는 안 올리지만 국공채 가격 상당 밴드를 0.25에서 0.5까지 올려주잖아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로 금리에서 그쪽으로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힘의 판도를 느껴야 돼요. 조만간에 몇 년 후일지는 모르겠지만 3년에서 5년 뒤에는 이제 물리적 충돌이 하나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거에 지금 작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규모 환율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권이 이제 미국이 사실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102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사실 힘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그걸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주식을 어디에 베팅할 거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소비 중심의 미국, 세계 수요 국가의 GDP의 70%를 장악하고 있던 미국이 이제 공급자 중심, 한국, 독일, 일본, 중국으로 다시 건너오는 겁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그럼 이때 가장 비교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반도체가 일단 한국은 1등이에요. 그리고 어제 대만의 TSMC 제가 아까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는데 순이익이 70% 증가했죠. 4분기 실적 발표했죠. 70% 증가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보니까 566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60조 됩니다.
그러면 70%가 높은 선상에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런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되죠. 하이닉스가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나도 소비재를 사실 도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되냐 안 되느냐? 경기 침체인데 백화점이 팔릴까? 소비가 그렇지만 잠깐 상반기에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도 지난 5년간 떨어졌잖아요. 외국인들이 왜 백화점도 사고 편의점도 사고 왜 우리나라 걸 왜 사지? 자기 나라 돈 달러 돈 갖고 있어봐야 손해잖아. 뭔가를 사야 돼.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님이 꽉 찼어. 그럼 그 다음 레벨 거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사실 한국이 경기는 안 좋다 하는데 소비는 안 죽어요. 지금은.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국내에서 수출주도 되고 소비재도 되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 올라올 때 왜 올라오지 저게? 반도체 카카오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카카오나 이런 것들 디지털 관련주들은 국내용이지만 가장 또 강력하게 소비가 죽지 않는 그래서 지금은 소비재 쪽도 그렇고 게임재 그러니까 먹는 것만 소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저는 염 대표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테슬라도 이제 소비재다. 아이폰 안 팔린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주가 아니에요. 그냥 소비재주지. 다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걸 뭐를 만들어야 되죠. 차를 만들든지 글래시스 폰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정말 간극의 차이인데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아 내가 그때 그놈을 만났어야 되는데 저 영감탱이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맨날 저만 놓고 보면 내가 그때 저기 저 영감 만났어야 되는데 네 할아버지 만나갖고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시는 할머니죠. 딱 지금 그 단계에 있어요. 소비재주를 포함해서 리오프닝주에 주목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아시아로 올라오는 네, 맞습니다. 아시아로 넘어오는 그런 네. 과정에 있다. 그걸 염두에 두셨다. 이런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좀 더 리오프닝에서 이 큰 바운더리에서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항공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공주 얘기하면 우리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가항공 이렇게 돼 있는데 저가항공 많이 갔단 말이에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요즘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합병한다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처럼 그렇게 같이 가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다 사겠는데 그 어느 한 종목을 산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안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안 사요? 아, 그러니까 항공주는 저는 투자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좀 말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떤 항공주가 됐건 간에.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좀 많이 빠졌을 때 트레이딩 개념으로 리오프닝 할? 일본이 리오프닝 사실 몇 달 전부터 움직였어요. 사실 네, 이제 저가 항공주들도 이제 일본이 열리는 건 사실 기정 사실이었기 때문에 손이 빠르신 분들은 이제 미리 들어가셨고 이미 주가는 좀 올라왔는데 왜 항공주 물론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을 하면 항공업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이 줄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긍정적인데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좀 재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합병을 딱 하게 됐을 때 아시아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네. 살아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또 대한항공은 굉장히 어떻게 항공주 내에서는 좀 완전 블루칩이죠. 우량주인데 근데 대한항공은 남들이 돈 까먹을 때 혼자 열심히 돈 벌고 있었어요. 화물로. 근데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HMM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배 오르고 돈을 역대급으로 버는데 주가가 매일 빠져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에 반토막이 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주가는 빠질까요? 앞으로 돈 까먹을 것 같으니까. 운임지수가 근데 주가가 정말 신기한 게 주가가 더 잘 맞춰요. 네. 당시 주가가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을 내는데도 주가가 빠졌던 건 이제 운임지수 급락할 거다. 이건 비정상이니까. 근데 실제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5천에서 한 1,300까지 빠진 걸로 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항공화물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좀 빠지고 있는 게 이 컨테이너가 없으니까 당시에 뭐를 했냐면 이 그 급한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요. 이제 자동차 부품 이제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급해요. 항공화물을 쓴 거예요. 항공화물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실. 근데 안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컨테이너선이 이제 공급이 좀 늘고 지금 운임지수가 꺾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공이 그걸 대체를 했는데 네. 이젠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항공화물도 이제 정상화돼요, 운임이. 그럼 대한항공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난 2년간은 대한항공이 훨씬 더 매력은 있었어요. 당연히.
돈 잘 벌고 유증도 안 하고 근데 옆에 뭐 제주항공 뭐 에어부산은 뭐 유증한다 자본 잠식된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투자를 못했죠. 근데 이제 이 흐름은 좀 바뀌는 게 이 기업들은 이 LCC라 그러죠. 저비용 항공사들은 어쨌든 여객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 어디서 먹어요? 다 동남아하고 일본으로.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 같으면 만약에 뭐 저는 장기 투자 항공주 절대 권유드리진 않지만 트레이딩을 한다면 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볼 게 아니라 지금은 뭐 혹시라도 한번 쭉 빠진다면 항공주가 네. 저비용 항공사를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지금 올라 있으니까 좀 빠진다. 네, 빠져요. 지금은 그게 네. 좀 가격이 싸진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 좀 들어가서 트레이딩하는 정도는 좋은데 저는 어쨌든 LCC가 지금은 좀 더 낫지. 아. 대한항공은 좀 모멘텀 면에서는 좀 떨어져 보이고.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항공주를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거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공사들은 부채가 너무 많아요. 뭐냐면 대한항공의 이 아까 순금융부채를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5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줍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배당도 못 줬고 뭐 이 저비용 항공사 똑같아요. 일본 노선 열려서 돈 벌겠죠. 벌 거예요. 영업이익 나오는데 그 돈 가지고 여러분한테 돌려줄 돈이 없어요. 왜? 이자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 걸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철저하게 정말 난 단기 트레이딩 잘한다. 모멘텀 네. 플레이. 이런 걸 좀 감각 있게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앞으로 많이 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하나 담은 게 있어가지고 여미사님이 죄송합니다. 바로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는 참. 아무튼 뭐 워런 버핏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항공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네. 항공주는 되도록 이게 초보 투자분들은 좀 접근을 안 하셔야 되는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섹터다. 아 이걸 어제 할 걸 그랬지. 죄송합니다. 아니 알았어요. 항공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 지금 뭐 K-팝 우리 K-컬처가 뜨잖아요. 지금 엔터주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 세계적으로 뭐 대한민국 이러면 정말 그 컨텐츠에 있어서는 넘버원 이러는데 앞으로 계속 가겠습니까? 네, 사실 그 엔터주들이 어떻게 수익을 올리느냐라는 구조를 봤을 때 가장 큰 축이 공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연하게 되면 단순히 공연 티켓뿐만 아니라 그때의 이런 뭐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사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매출이 사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또 공연장에 가게 되면 한번 제가 공연을 보게 됐을 때 그런 이제 좀 감동이 있기에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나는 충성스러운 아주 좋아하는 팬이 아니었더라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팬으로 적극적인 층으로 바뀌는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엔터사에겐 제일 중요한데 뭐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완전히 되어 가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서 뭐 지금까지 코로나 사이에서는 뭐 유튜브 등등 같은 그런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앨범 판매가 좀 늘어난 것 때문에 이젠 줄어들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공연이 훨씬 크다는 거. 그래서 좋아질 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사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약간 좀 정해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아이돌 가수들이 빌보드에서 제일 유명한 차트는 빌보드 핫백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몇 가지들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지금 팬들이 추가로 더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올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못 들어갔는데 신규로 들어가게 될 그런 아이돌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이거는 이제 뭐 BTS는 물론 지금 군대 이슈가 있고 하는 게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계속 좀 더 커져 나가는 그런 뭐 산업으로 보입니다. 2020. 제가 죄송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같이 뭐 토론이니까. 아 그게 아니라 워낙 엔터 전문가셔가지고 저도 엔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이 보시는 올해 그래도 가장 어디가 될 것 같으세요? 걸그룹 중에 뉴진스인가요? 일단 지금은 숫자는 뉴진스 워낙 좋습니다. 그러니까 봤었을 때 정말로 뉴진스는 곧 있으면은 빌보드 핫백에 들어갈 정도로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아이브 같은 경우에 카카오 엔터다 보니까는 거기 밑에 있다 보니까 한데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숫자가 좋고 그리고 뭐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보이그룹 중에서도 지금 뭐 그 JYP에 있는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브에 있는 뭐 투바 TXT라든지 이런 데들도 좋고, 사실 약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저렇게나 많아라는 생각이 드실 네. 텐데 그만큼 다들 굉장히 이제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BTS가 우리가 한 번도 열지 못했던 문을 열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이 저렇게 하면 우리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좀 먹힐 만한 그런 전략들을 예전에 비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세우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뒤에 그 이제 효과들을,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을 다른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이 하나가 아니라 다 여러 개 각각의 다른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데에서 다 누리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는 꼭 자제분들이나 손주 손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도 이름 얘기했지만 뭔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건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요 또래 젊은 친구들이 어디를 자꾸 보는지, 뭘 선호하는지, 어딜 쫓아다니는지 이거 보고 해야지, 모르면 함부로 덤빌 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카카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제일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하고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네. 플랫폼 네. 이쪽인데 갑자기 또 어제 무슨 규제 이슈가 나오고 이래서 지금 조금 가려고 그랬더니 무슨 또 규제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원래 그 플랫폼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법안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신규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작년 1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고,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카카오 먹통됐을 때, 네, 네. 야 이거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진행된 건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는 이미 다 반영된 거래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사실상 반영은 아주 미비할 수밖에 없는 네.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알고 있는 건데도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그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분들 네. 많이 계시던데 그냥 다 반영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반영이 다 돼 있으니까 네. 지금 기왕에 담고 있는 분들은 뭐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에서. 뭐 모든 길은 플랫폼으로 통한다. 뭐 네이버 카카오로 통하고 좋은 거 맞아요.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뭐 매력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그 성장성은 다 주가에 반영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쉽고, 문제는 요 섹터가 한번 주도주가 됐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쓱은 매물이라고 이제 박우신 대표가 자주 얘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정된 반등 정도로만 예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층수가 높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물량을 줄일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이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뭐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인 건 맞지만, 트레이딩 관점이나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물이 좀 많은 부분이 아쉽고 주도주가 되기에는 최근에 주도주가 됐던 시기가 짧기 때문에 네. 신규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담고 있었는데 2022년에 참 힘들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인데 박hamsen 파트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2023년 네. 요즘에 조금 들썩이는 것 같긴 한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바이오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하신 카카오 그룹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 회사의 어떤 내재 가치, 섹터의 어떤 성장성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정제화된 통계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손실을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표를 믿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의 상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지표를 보고 보신 분들이 손실을 입었고 기술적 지표를 본 분들은 피했죠. 손절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실적을 보면은 못 사요. 제가 그때도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할 때 어떤 종목이 좋은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욕 나오는 종목, 전 국민 애완주, 카카오, 네이버,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먼저 튀어 올라간다고 그랬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이오를 내재가치 분석이나 이런 걸로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주식들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도 결국은 낙폭과대 종목인데 바이오는 실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안정성에다 놓고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은 바이오주가 최근에 다 신고점 뚫었다가 네.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신고점 뚫은 게 통신주나 에너지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오주 제약주를 어떻게 보느냐면 성장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베타 종목, 우리나라 보험주, 통신주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뚫었다가 지수가 다시 바닥치고 올라올 때는 거꾸로 걔네들은 무너지고, 암젠이라든가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가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존슨앤존슨 이런 종목들을 보면 다 신고점 근처나 신고점 최근 5년 10년 뚫었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국내는 반대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펌핑질을 해가면서 하는데, 근데 실적이 있는, 똑같이 70% 80% 빠졌는데 실적이 있는 카카오나 이런 게 먼저 좋지, 실적이 없는 바이오보다는. 그래서 바이오는 지극히 정말 제가 봐도 이번 연도에 많은 분들이 그 뭐라 해야 될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이오일 것 같고, 그리고 뒷북 치는 수익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힘들다. 근데 가장 많은데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네, 일반인. 타이밍적으로 이게 아주 이 요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근데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셀트리온이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저도 가장 셀트리온을 지금 가장 반짝반짝 6월 달부터 셀트리온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지금 27일 날 26일 날 하이닉스 저가 깨졌을 때 하이닉스만한 주식이 없다고 그랬더니 욕 바가지를 먹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 저는 6월 달부터 지금 가장 매매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여기서는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무턱대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낮춰놔라 이거죠. 매수가 낮춰라. 어떻게 추가 매수하냐? 다 100% 주식에 물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더더기를 잘라서 지금은 바닥에서 가장 세게 올라오는 종목에 먼저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이닉스처럼 적자로 가는 거를 볼 거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게임즈나 아니면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는 셀트리온 같은 거, 셀트리온도 실적은 좋거든요. 그런 걸로 볼 거냐. 요거를 빨리 구분할, 그때 이제 우선순위가 내재가치 기업 분석이 아니라 기업 분석은 두세 번째. 근데 알고는 있어야죠. 다 준비하고 같은 값이면, 그렇지만 낙폭과대 상태에서 보는 게 맞다. 수익률 차이가, 그래서 지금 주식을 연초 대비 저는 삼성전자도 지금 10% 올라왔는데 20% 정도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7만 원대 정도, 7만 전자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그래도 점검할 게 있으니까 그 자동차 관련해서 한꺼번에 얘기를 좀 정 대표님이 한번 해주실까요? 현대 기아 자동차는 물론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까지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올해 좀 자동차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렇게 안 좋았던 시기에 오히려 코로나 당시에 제값을 받으면서, 그때는 뭐 우리가 차를 예약을 해도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익이 오히려 그때가 좋았었고, 지금부터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수익이 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시장이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을 해두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글로벌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위주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겠죠. 그 업체들은 좀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는 거에서 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기존 업체들 중에서는 뭐 친환경차나 이런 쪽 분야에서 글로벌에서 이 기존 업체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 뭐 테슬라처럼 아예 다르게 들어오는 업체가 아니라 기존 업체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 증시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서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작년도가 이익이 그 특별하게 좋았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었냐면은 이 그 본인들의 그런 매출액을 연동해 놓은 곳들이 있었어요. 뭐
각종 광물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에. 그래서 작년은 생각해 보시면 원재료 가격들이 전쟁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익이 특별하게 잘 났던 데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올해는 일단은 이익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고요. 반대로 근데 2차 전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세밀하게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반대로 가격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물량은 확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내에서 돈을 잘 버는 데들은 그런 규모의 경제 효과로 잘 벌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은 그나마 좋지 않던 증시에서 2차 전지가 홀로 좋았지만 올해는 그 내에서 아주 분열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본인이 하시는 그 업체가 지금 이익이 올해 좀 어떻게 날 거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딴 데는 뭐 시황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되지만은 2차 전지는 특히나 더 이익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핵심 부품이잖아요. 리튬.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포스코가 지금 염호를 아주 좋은 가격에 예전에 마련을 해놓은 것이 있고,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들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철강의 사업의 그 가치 가지고서 일단은 포스코를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염호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국가들이 아주 선진국들에서 개발이 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또 뭐 조금 돈 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참견을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익이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투자할 때 마음 편한 건 그거거든요. 아, 나는 그 가치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 가치가 붙어서 주식이 보너스로 많이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되었어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염호의 가치를 너무나도 처음부터 많이 보시고서 기대를 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기대에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데에도 다른 쪽이 좋아지네. 다른 뭐 철강 사업부가 좋아지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요거 하나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로봇 2023년 새해 들어서 로봇 얘기 많이 나오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진짜 어제도 많이 올랐더군요. 이거 조금 주춤하나 했더니 또 올랐어요. 로봇은 계속 가게 될까요, 염 이사님? 아니, 산업은 당연히 가요. 산업은 이미 이제 삼성이 이거를 지분 투자했다는 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 그 소부장 기업들, 특히 그 예전에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2019년도에 그때 이제 국산 니즈가 생겨가지고 삼성이 이제 전략적으로 지분 투자를 했죠. 좀 핵심적인, 그때 뭐 EUV 공정이나 뭐 여러 그 기술력 가진 회사들을 지분 투자했고 같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삼성이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했다는 건 결국 이 회사의 핵심은 협동 로봇이거든요. 이제 요즘에 뭐 무인 카페 같은 데도 많이 볼 거예요. 뭐 이게 커피 타주고, 저는 얼마 전에 거기 어디죠? 빕스를 한번 갔는데 빕스에서 그 파스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네. 로봇 팔이.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협동 로봇인데, 이 시장이 진짜 우리 주변에도 이미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식당에서 서빙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한종희 부회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 1로봇 시대를 열겠다. 조만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만큼의 좀 적극적인 아마 의욕을 가지고 투자한 그거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 혼자 하나? 네. 약간 이런, 아니면 M&A에도 해외 업체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한국 업체를 여기다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건 이제 한국의 생태계 같이 조성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로봇의 산업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고, 또 지금 탈세계화다, 뭐 고령화다, 그래서 각종 지금 미국으로 공장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인건비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다 로봇 자동화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항상 투자하실 때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주식 투자는 공상과학고 소설로 시작해서 다큐멘터리로 끝나거든요. 뭔 얘기냐면, 처음에는 그 일단 스토리로 움직여요, 막 주가들이. 그러니까 실적도 확인 안 해요. 일단 올리고 봅니다. 지금 다 로봇주들 보시면 적자도 많아요. 네. 근데도 올라가요. 왜? 로봇이 된대. 이 중에 뭔가 하나 되겠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모멘텀이 없잖아요, 새로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뭘 현실로 돌아와요. 다큐멘터리가 돼서, 야, 이거 얘네 돈 벌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돈 버나? 삼성이 투자한 거 알겠는데 돈 벌어? 그리고 시총 비교도 해요. 이 두산이란 그룹이 그 두산 지주에서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갖고 있는데 시총이 1.5조인데 레인보우가 지금 9천억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내 1등 업체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비교해 가지고 두산이 좀 싸 보이는데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도 좀 접근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같이 가는데 나중엔 좀 옥석가리게 펼쳐진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저는 조금 지금 연초부터 지금 로봇주들이 너무 올라서 이제 좀 경계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산업은 좋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2차 전지도 그랬고 다 한 번씩 이렇게 오르고 나서요. 그 엄청난 이 파도를 그리면서 갔거든요. 네. 그때 기본 반토막씩도 나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또 로봇주 올해 또 기회가 올 겁니다. 분명히 또 급락해요. 네. 작년에 2차 전지 안 빠질 줄 알았더니만 또 쭉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해 기회가 오니까 충분한 조정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시되 그 산업과 기업은 뭔지 한번 공부를 그 시간에 좀 네. 하자.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나라 로봇주 투자하는 건 좀 지금은 말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국면에서 좀 약간 과열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쭉 뽑아 올릴 때 요게 얼마인지 그거 반드시 체크해놔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야 그 다음 저점이 왔을 때 확인하고 갈 수 있으니까. 자, 오늘 기왕에 시간 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섹터나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귀한 시간 네 분 함께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더 정보를 얻어가야죠. 그래서 2023년에 나는 이것만큼은 눈여겨보세요 하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한마디씩만 딱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 질문 받아서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샘 대표님부터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 2023년에는 요 섹터, 요 종목 뭐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뭐 이미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과 모빌리티, 로봇이 합체된 회사. 당장 그걸 해도 부품이나 뭐를 다 할 수 있는 회사. 국내에서 현대모비스, LG전자, 자동차 전장 부품의 중심에 있어가면서 그룹사의 어떤 동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회사. 그러면 저는 LG의 IT 계열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는 고령화니까 바이오 비즈니스가 가장 안정적으로 좀 바닥에 손해 날 일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뭐 서두도 말씀드렸는데요. 상반기에는 중국 소비주 관련된 것으로 승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뭐 광의 개념이겠죠. AI 로봇 다 같은 개념이고, 자동차가 가전으로 수많은 이제 로봇도 일종의 가전이거든요. 가전 시장의 확대 관련된 종목들 추려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네요. 염회사님은. 저는 이제 작년에 제일 안 좋았던 것 중에서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전에 좋았던 거는 성과가 안 좋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빠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역시 반도체고, 반도체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게 보고요.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라 내년에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주가는 항상 빨리 가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저는 좀 반도체 장비 회사들, 왜냐하면 지금 뭐 설비 투자 줄이는데 웬 장비 회사냐 이럴 수 있지만 사이클 보시면 장비 회사는 업황 안 좋고 감산 들어갈 때 투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폭락해 있고요. 네. 나중에 업황 좋아질 때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면 설비 투자가 또 늘어납니다. 또 구조적으로도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 1년에 하나씩 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뭐 워낙 많은데 제가 뭐 종목을 찍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대표는 뭐예요? 예? 대표주는 뭐예요? 저요? 예, 대표주. 아 대표주. 제가 좋게 보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니 뭐 유튜브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는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 왜냐하면 아니 물론 이 회사가 후공정 기술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끝에 검사 장비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왜 이 회사를 선호하냐면 주주를 위하는 기업이에요. 매년 자사주 소각을 해요. 이 설비 투자하면서도.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은 좀 높게 칭찬을 하고 싶어서 한미반도체.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이게 증시가 우리가 흔히 국면이 있다고도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힘든 국면을 지나갈 때가 이제 역실적이고 그 뒤에가
금융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금융장세에서 일단은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인공은 금융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 갖고서 너무 우려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로 우려할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은 금융주들 중에서 저는 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금융주 쪽도 봐라. 지금 많이 올랐는데 금융주. 그러니까는 금융주는 그 원래도 엄청나게 이 밴드를 보시면은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에서 차트만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거 자체가 아주 가두리 같이 그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가 3년 연속 한국을 팔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사고 있고 보통 외국인들이 이 그 증시를 매수할 때는 특징이 좀 경향성이 있고 대형주 중에서 사실 매매가 제일 잘 되는 종목이 금융주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럼 은행, 보험, 증권 뭐 그 중에서 제일 좀 열이한 거는 증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증권은 조금 좀 안 좋은 열외. 쪽으로. 예, 아. 왜냐하면은 증권사는 사실 지금 그 수익을 올릴 만한 기반이 사실 많이 좀 지금은 못 찾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나머지들은 뭐 잘 찾아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이나 보험 예.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터와 종목 얘기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여기 뭐 워낙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몇 분만 지금 우리가 1시 반까지는 괜찮은가요? 예, 그때까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먼저 손 드셨어요, 저 앞에. 예. 포트폴리오가 궁금하다 하시는데 그걸 공개해 주실 수가 있나요? 누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나요? 저요? 역시 사람. 아이고 이거 역시 네. 잘생긴 순으로 찍으시는군요. 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종목을 몰라서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못 내요. 예. 다 알아. 실적 뭐 다 알아. 그런데 하이닉스처럼 실적 마이너스 낸다니까 거기가 삼성전자 바닥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고도의 수급이 심리 싸움으로 움직이는 장인데 이게 이 판이 예전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런 판때기가 움직이는 일반 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율로 엮여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기존의 자본주의 잣대나 측정 방식으로는. 그래서 종목을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이오를 50% 갖고 있고요. 네, 50% 갖고 있으니까 다 최근에 샀겠죠. 여름부터 뭐 했고 그리고 종목은 딱 3종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3년 연속 적자난 종목이 있어요. 10% 정도는. 네. 왜 그런데 그 주식 제가 가장 싸게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5년 내에 계속 이렇게 있는데 거기니까 그 다음에 IT 아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자동차 전장 부품 쪽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파트론, LG전자, LG이노텍, 자화전자 이 밸류체인이잖아요. 스마트폰 쪽에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지금 가고 있는 회사들 이 회사들인데 왜 그래 여기에 이 주가의 매력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성장 모멘텀들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한 30% 정도 상반기에 벌어서 어디로 갈 생각이냐? 한번 큰 사이클이 급락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로봇주를 살 생각입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아무리 바닥이라 해도 300% 400% 나지는 않거든요. 로봇주는 1000%가 날 수 있어요. 이번 큰 사이클이 그러니까 지금 말고 한번 크게 한 다음에 그다음 폐배터리 여기서 정상적인 카카오나 삼성전자 같은 걸로 벌어서 기다렸다가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수익이에요. 그런데 정말 시장이 주는 IMF나 큰 사이클이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폐건전지 파트 그리고 로봇 파트 거기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담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 1000%, 2000%의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됐나요?
예, 고맙습니다. 포트 공개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요 앞에. 작년에 태조 이방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좀 아시는 거 특히 저 방산 예. 관계로 좀 저도 저 경주마 방송하면서 태조 이방원 얘기를 하도 많이 했는데 요즘엔 그게 쑥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유행처럼 이렇게 번졌는데 그거 여미사님이 한 말씀해 주실래요? 뭐 제가 방사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태조 이방원이 이제 그거죠. 사실 이제 한번 보면 탈세계화의 수혜주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보면 전쟁 터지고 그다음 미국이 이제 제조 리쇼링이라고 그러죠. 이제 제조 공장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이제 중국의 공급망을 깨버리고 이러면서 태조 이방원이 이제 거기 다 맞물린 거잖아요. 태양광 하나솔루션이 미국 1위인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1등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하나의 그 중국이 지금 흐름으로 보면 미국에 못 들어가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수혜를 받아서 올라갔었고 그다음 조선주는 왜 갔을까요? LNG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가 차단됐죠. 그 러시아 걸 못 쓰죠.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이제 결국 LNG 작년에 어마어마한 발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간 거고 이게 다 정치적인 뭐 이슈들이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방산 폴란드가 이제 우리한테 수주를 줬죠. 이것도 역시 전쟁이죠. 폴란드가 예전 같으면 미국이나 독일 걸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또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이런 정치 경제학적 환경도 그랬고 원자력 마찬가지죠. 뭐 원자력은 당연히 정치죠.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지금 뭐 원자력도 그동안은 뭐 후쿠시마 이후로 정말 이거는 뭐 찬반 논쟁은 있겠지만 결국에 작년 들어와서는 뭐 우리 한국도 탈원전이 끝났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이 동유럽이나 또 저기 그 사우디나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원전 얘기가 나오니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흐름이 그냥 작년에 그러고 올해 끝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TR 세계화 흐름은 저는 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또 기조도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계속 그렇게 내년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는데 다만 저도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게 주가에 반영되면 그게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투자 매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수가 23% 빠지는데 태조 이방원은 날아다녔습니다. 그럼 올해 아까 이제 그 이경혁 대표님 말씀대로 올해 상반기에 저도 역시 이쪽 그 중국 소비를 좀 굉장히 좋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게 보는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인데 모멘텀 면에서는 올해 상반기를 보면은 태조 이방원보다는 그쪽이거든요. 그럼 이쪽이 좀 쉬어가겠죠 올해는. 그래서 이렇게 쉬어가서 밸류에이션이 좀 싸질 때 남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또 무슨 얘기하냐면 태조 이방원 끝났다 이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처참하게 주가 빠져 있겠죠.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그때 또 담아야 되거든요. 내가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항상 이제 다들 대부분 반대로 하시잖아요. 네. 태조 이방원 좋을 때 쫓아가시고 예. 안 좋을 때 그때는 중국 소비지가 죽고 있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저는 태조 이방원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설비 투자 쪽에서. 그래서 태조 이방원을 오히려 상반기에 안 좋은 거를 좀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자.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네. 테슬라가 저렇게 착각을 내리고요. 아까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충전해야 합니까 지금?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동차주 손절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동차는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서예요. 전기차 시대에 오고 자율주행 시대에 왔을 때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서? 불확실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변수를 계산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종류가 한 80대 정도가 될 거예요. 침투율이 이미 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기차도 이제는 그 성장성이 다 반영되어졌다. 멀티플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제가 다짜고짜 뭐 자르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조금 다른 섹터, 좀 더 미래가 확실성이 있어 보이는 섹터에서 승부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뭐 기다렸다가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군요. 그러니까. 네,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저도 예. 한 번만 그 네. 자동차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지금 현대차가 시총이 40조고 테슬라가 한 500조 될 거예요. 테슬라가 이렇게 빠져도 비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안 좋죠. 지금 되게 안 좋고 아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미래 불확실성, 재고는 늘어날 거고. 근데 저는 자동차를 계속 이렇게 대부분 다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다. 왜냐, 밸류가 싸거든요. 밸류가 싸다는 건 뭐냐면 하단이 되게 단단해요. 근데 여기서 뭔가 모멘텀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기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요. 제가 작년에도 느꼈던 게 중국 소비주 아무도 안 봤잖아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뭐가 열렸죠? 중국에서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니까 주가가 화장품주가 한 몇 달 만에 한 60, 70%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이 단단할 때 그게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른 기업들 막 다 갈 때 자동차 안 갈 수도 있어요. 몇 달 동안. 그럼 내가 그걸 참아낼 수 있겠느냐. 그걸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거고. 그 저는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이 난 것 자체가 테슬라한테도 물론 이제 고육지책인데 GM 포드 주가가 오늘 폭락을 했어요. 이제 가격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아주 나쁘게는 안 보는 이유가 드디어 전기차가 진짜 이제 대중화 되는구나. 예. 옛날에 애플도 아이폰 이렇게 가격 낮춘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 기억들 안 나시겠지만 옛날 초창기에 애플도 이게 아이폰 내놓고 나서 가격을 낮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테슬라의 이런 이제 가격이나 정책, 물론 그동안 너무 비싸게 판 것도 있겠지만 이런 가격이나 정책은 결국엔 대중화에 또 물꼬를 틀 수도 있다. 예. 다만 이제 2차 전지는 워낙 많이 올라서 밸류 부담은 있는데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제대로 밸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뭐 PER 5배, 4배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저도 자동차가 지금은 바로는 못 갈 거라고 봐요. 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역발상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 팔아도 다 파시면 안 되겠네. 여지는 좀 남겨두셔야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싶으시겠지만 저희가 그 예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계속해서 와우넷 파트너들의 공개 강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충실히 들어주시면 지금 궁금하신 점을 다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 뜨지 마시고 종목 담아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경주마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5시부터 6시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경주마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으로 방송이 되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